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묘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의 자폐 가능성을 높인다는 말이었죠. BBC와 CNN을 비롯한 많은 해외 언론들이 이에 대해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 주장의 근원지는 현재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평소에도 백신과 관련된 음모론을 퍼뜨리던 극우 성향 인사였죠. 트럼프의 이번 타이레놀 자폐 발언 역시 로버트 케네디의 주장이었습니다. 최근 FDA에서는 오랫동안 암 치료 혹은 뇌 엽산 결핍증에 쓰이던 GSK의 웰코보린이란 약을 자폐증 치료제로 승인했는데요. 사실 이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 약의 용도를 더 확대시켜 다른 질병에 쓰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혹시 이와 관련된 뭐가 있는지 의심하는 언론도 있는 듯합니다. 트럼프는 타이레놀뿐 아니라 아이에게 접종하는 백신도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주장이며 역시나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된 이야기죠.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는 보스턴 대학 자폐 연구학자 헬렌 테이거 플러스버그의 말을 인용해서 질 높은 연구들일수록 타이레놀과 자폐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타이레놀과 자폐증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우선 자폐는 주로 소통장애, 사회적 교류가 불가능한 정신적 문제로, 자폐 진단은 혈액검사나 뇌 촬영 등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주로 의료진의 관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시기마다 국가마다 의료진마다 자폐 진단 범위가 달라져 왔습니다. 미국에서 자폐가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거의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 같은 해석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아스퍼거 증후군이 자폐 스펙트럼에 포함되면서 자폐 진단 건수가 늘기도 했죠. 방글라데시는 자폐 진단이 0.075%밖에 안 되는 반면 호주는 3.9%나 되는데, 이 역시 두 나라 간 진단 기준과 케이스 횟수에 따른 통계적 착시로 보입니다. 타이레놀은 브랜드명이고 성분명은 화학식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혹은 파라세타몰로 불립니다. 타이레놀이 브랜드명 때문에 유명한 거지, 사실 수많은 제약회사가 똑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약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때 해열제로 타이레놀이 동났을 때 환자들 사이에서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제품을 먹어도 되냐 하는 질문이 많았었죠. 임신 기간 중 첫 3개월은 아이의 신경계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만약 산모가 고열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태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열제를 먹어야 하는데, 해열제엔 작용 방식에 따라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계열이 쓰입니다만 이 중 이부프로펜과 아스피린 계열은 태아의 신장과 심혈관계 등의 문제를 일으킨 일이 보고되고 있어 가급적 타이레놀을 쓰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신기하게도 여전히 완전한 진통 해열 효과의 분자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은 약으로 대략 4-5가지 메커니즘이 가설로 제시되고 있는 약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연구자들이 의심을 갖고 바라본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타이레놀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용된 약이라 그만큼 다른 약보다도 임상 데이터 축적량이 방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간독성 문제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약이긴 합니다.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은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여러 언론에서 다뤘던 대표적인 연구로 2024년 스웨덴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995년에서 2019년 사이에 태어난 248만여 명의 아이들을 2021년 말까지 추적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가족력과 같은 유전 성향, 산모의 만성질환, 다른 약물 복용, 경제 사회적 요인과 같은 걸 통제했더니 오히려 자폐 확률이 줄어들었거나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요인을 통제했다는 말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산모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 자폐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자폐 등 정신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두통 등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산모들이 타이레놀 복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마치 타이레놀 때문에 자폐가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즉 이런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고 나면 타이레놀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의 연구도 있긴 합니다. 2021년 6개국 유럽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에서는 유럽 아이들 7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타이레놀에 노출된 아이들에서 자폐가 19% 증가했고,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제외해도 여전히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다더라 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뇌 속에서 신경 형성에 영향을 주는 BDNF 인자에 타이레놀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슬쩍 언급했죠. 일단 과거 연구들에서 쥐에서는 아세타미노펜이 쥐의 신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또 하나의 연구에서는 과거 46개 연구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대략 27개의 연구에서 자폐를 비롯해 정신질환과 타이레놀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9개는 관련이 없으며 4개에선 오히려 보호효과, 즉 정신질환을 덜 일으키는 식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2월에 발표된 산부인과 저널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타이레놀과 자폐 관련 연구들이 하나같이 데이터의 왜곡도 있고 측정 안 된 다른 요인들이 많아서 이런 연구들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증거가 없으니 현재의 지침, 즉 산모가 고열이 있을 경우 타이레놀을 처방하는 지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죠. 종합하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실은 타이레놀이 자폐를 비롯한 정신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은 아예 없다 라는 확실한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직 잘 모르고, 그런데 현재까지 연구들을 보면 관련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으며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연구도 알고 보면 다른 요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임산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임산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약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만 고열과 같은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소량을 먹는 것이 좋겠죠. 이때는 한마디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한다라는 개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 타이레놀뿐 아니라 사실 수많은 악성 요인들, 즉 산모가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 음식과 주변 환경, 수면 문제 등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 그런 모든 외부 악영향을 웬만해선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기구를 잘 갖추고 있고요. 왜 갑자기 타이레놀 문제가 떠올랐을까 생각해보면 최근 미국에서 뇌강 연구가 한창이라는 점, 여러 정신신경계 질병 진단이 늘어난다는 점, 그런데 마침 타이레놀이 기존에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간독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